네, 7월 14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모두가 바랐던 그런 결과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리플 측의 우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담긴 리플 소송 약식 재판 최종 판결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자고 일어나면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저쪽 시간으로 밤에 좀 공개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급박하게 갑자기 훅 튀어나와가지고 약간 한 방 얻어맞은 느낌이었는데 아주 산뜻한 뒤통수였습니다. 너무 반가운 결과가 나와줬고, 일단 기관을 대상으로 리플사가 마케팅을 벌이고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스케이스를 만들겠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서 XRP를 판매한 거는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증권법 5조를 위반한 거야.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XRP 사용처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걸 근거로 XRP를 매수했다라면 그건 증권 투자 계약에 해당해.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둥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프로그래밍 방식 또는 알고리즘 방식 사용을 통해서 판매가 된 XRP는 투자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블라인드 매수 매도는 투자 계약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담긴 거거든요. 여기서 블라인드 매수 매도라는 거는 내가 투자 계약을 맺기 위한 상대방과 서로 카운터 파트너로서 대면으로 투자 계약을 하지 않은 온체인 상에서 프로그래밍 또는 알고리즘 방식을 통해서 블라인드 매수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이잖아요. 사실 제가 어제 이걸 처음 딱 봤을 때, 그 새벽에 처음 딱 봤을 때, 왜 2차 시장 판매 물량에 대해서 증권성 내지는 비증권성에 대한 말이 없는 거지라는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의도가 있나? 이거 정식 재판으로 퉁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래밍 또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매매가 됐다라는 게 2차 시장 거래소에서 판매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머리를 잘 썼습니다. 리플 소송을 통해서 이 단일 사건 한 개를 놓고 2차 시장 판매 토큰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해버리면, 판결을 해버리면 이게 다른 100% 다른 파생적인 토큰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리플 사건을 한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예민한 부분을 비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앙스와 맥락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라이브 마치고 새벽에 이걸 다시 보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요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반가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XRP 커뮤니티에서도 이를 둘러싼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빌란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지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거야. 그게 뭐냐면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 이건 증권이 아니고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사건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가 핵심이고 뭐가 쟁점인지가 너무 분명한데 이거 왜 없지? 왜 2차 시장 판매 물량에 대한 부분에 판결문에 안 담겨 있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명시적으로만 딱 눈앞에 보이게 2차 시장 익스체인지 이런 단어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맥락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서 시장을 환호하게 만들었고, 표면적으로는 리플과 SEC가 거의 1대1 반반 각각의 승리인 거죠. 반의 승리인 건데 사실상으로는 리플의 승소,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프레드님 오셨네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라빠님 고맙습니다. 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당연히 신났겠죠. 또 소송의 직접 당사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 암호화폐 혁신을 위해서 이번 결정에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 상당히 원론적인 멘트를 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소식 전하도록 노력하겠다.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소식이라는 것은 아마도 크립토 이노베이션과 관련한 리플의 혁신적인 측면, 생태계 확장, 리플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비전,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스튜어트 알데로티, 제가 이제 한 번씩 사이다 발언의 대가, 워낙 멘트를 시원시원하게 날려줘서 시원하죠, 이 사람 말 듣고 있으면. 근데 이번에도 그냥 선언적으로 딱 멘트를 때립니다. 아니, 법적으로 봐도 이거 엄청난 승리의 날인 건데, 법적으로 봐도 XRP는 이제 비증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미국에서 최초로 법적인 명확성,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게 된 최초의 토큰 XRP,
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투자 계약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기관 고객에 대한 직접 판매 사례, 요거 옛날에 우리가 좀 판 거 그거 말고는 없어, 거래소에서 판매된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잖아, 오케이 땡큐, XRP는 법적으로 비증권이다, 나름 이렇게 선언적인 멘트를 남기기 위해서 상당히 맥락적인 뉘앙스를 이 몇 문장에 좀 깔아놨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쫄보, 코인베이스 그래도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했더라고요. 뭐 크라켄, 제미니 등등이 조금 우선적으로 막 치고 나가니까 코인베이스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맞춰서 XRP 재상장을 했습니다. 2021년 1월 19일, 그러니까 리플이 소송을 당한 지 한 달 뒤에 가장 먼저 XRP를 내쳤던, 상장 폐지를 했던 곳이 코인베이스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코인베이스의 XRP가 재상장되는 그 이슈, 그게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상장 폐지 906일 만에 전격적으로 재상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여러 거래소들이 다 재상장을 지금 잇따라서 하고 있지만 가장 반가운 건 역시나 코인베이스죠. 코인베이스가 미국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고,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신청되는 과정에서 감시 계약 체결의 당사자, 직접 당사자로서 거대 월가의 세력급 자본들이 선택을 한 곳, 코인베이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IPO가 된 곳이기 때문에, 이미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그런 규제 안정성 차원에서 코인베이스가 따봉이기 때문이죠. 그런 코인베이스가 어쨌든 XRP를 전격적으로 재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미니 창업자 카메론 윙클보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번 판결의 핵심은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모든 암호화폐는 비증권이라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죠. 거래소 오너로서. 이 멘트 딱 나오자마자 이제 제미니에서는 즉각적으로 재상장 발표를 했고, 이 크라켄 또 바이낸스 US까지도 XRP를 재상장을 해버렸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상황이에요. 반가운 상황이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거의 막 반나절, 하루도 안 돼서 반나절 사이에 막 빠바바바박 이렇게 벌어지니까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SEC도 일단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SEC 입장에서 치중을 하고 그 포인트를 잡았더라고요. 법원은 이번에 리플이 직접 판매한 XRP에 대해서는 이 투자 계약으로 판단을 했다. 이건 굉장히 기쁜 일이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리플이 주장해왔던 공정한 고지 이슈와 관련해서 법원이 판단을 안 했다라는 부분이다. 사실 이거는 격가지죠, 격가지. 리플이 공정한 고지 이슈를 주장을 했던 거는 XRP가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밀어붙였던 건데, 지금 뭐 공정한 고지 이슈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온체인상에서 프로그래밍 또는 알고리즘 방식의 거래는 증권으로 볼 수 없다, 투자 계획이 아니다, 공정 고지 이슈 같은 걸 굳이 꺼내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네, SEC의 이런 뭐랄까 헛짓의 연속은 이번에도 계속 확인이 됐습니다. 관건은 그거죠. 이게 정식 재판으로 이어져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될까, 이제 그게 관건인데,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여론이 지금 암호화폐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상징적인 사건이 리플 소송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리플 측이 우호적으로 나와줬고, 그렇다 보니까 이 밀어붙이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하원이죠. 굉장히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 톰 햄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토큰이 별개 자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이번 리플 사건, 리플 케이스는 기념비적인 발전이다. 이걸 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법적인 명확성이 규제 명확성을 담보해주는 하나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의원들 머릿속에 똥이 들었는지 된장이 들었는지 우리는 늘 헷갈리지만,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머릿속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수지만 미국 의회엔 있다더라. 그래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의원들이 좀 있잖아요. 뭐 신시아 루미스, 톰 햄머 이런 등등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번 리플 사건 약식 재판 결론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이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입법 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사를 또 해야죠. 이제 미디어 헤드라인 장사를 하나 둘 이제 며칠 상간을 두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 그러니까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이슈 법적인 잣대가 어떤 식으로, 다시 말해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더 확정적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인가. 이 과정에서 톰 햄머나 뭐 신시아 루미스 같은 의원들, 크립토 친화적인 의원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장사를 해먹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미디어에서도 여론이 좀 기울었다라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 접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리플 이번 소송이 SEC에 유리하게 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플이 직접 판매한 건 어쨌든 증권이라는 거잖아. 요게 이제 방점을 찍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이해 관계자를 떠나서 주요 미디어들, 레거시 미디어, 올드 미디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또 어떤 이런 여론의 향방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 잣대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번 리플 판결은 SEC의 크립토 규제 노력에 타격을 가한 거다. 이 토레스 판사의 결정은 규제 당국이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주장, 이런 주장이 지금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린 다 알고 있지만 SEC의 규제 권한 밥그릇 다툼이었잖아요. CFTC와 SEC가 혁신 산업이 막 커지고 있는데 이게 돈이 될 게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 규제권 누가 가지고 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밥그릇 싸움 양상이 굉장히 짙었었는데, 일단 SEC의 불리한 여론에 초점을 찍어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재밌죠? 로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로이터는 이번 리플 판결을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쳐지면서 크립토 윈터가 완전히 종료됐다. 크립토 윈터 엔딩 이라는 걸 아예 그냥 제목에다 박아버렸습니다. 뭐 좀 이렇게 조금 추세가, 이런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면 참으로 아주 많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김영일님, 파이아빠님, 필스바더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연두님, 리치천사님, 브리즈님 고맙습니다. 슈퍼챗 감사드려요. 필스바더님 워낙 고래급의 어떤 매수를 진행하셨던 분이어서 아마 지금 5원, 10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액수가 엄청 크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로이터가 이런 얘기도 해요.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잇따라서 신청한 것, 그러니까 뭐 피델리티, 블랙록 등등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것과 더불어서 여기에 리플 판결까지 암호화폐 기업들의 우호적인 부분을 담은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상승세에 있어서 추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좀 약간 우리가 조금 듣고 싶어하는 그런 멘트들을 좀 담아냈습니다. 라이언 셀키스, 몇 살이 창업자이자 게리 겐슬러를 망가뜨리는데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C는 암호화폐 부문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SEC는 주식은 몰라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쓸모 없음. Objectively useless. 재밌죠? 표현 자체가 참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해가지고 거의 겐슬러 조직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라이언 셀키스는 또 이렇게 조금 평가를 했습니다. 재밌죠? 슬픈 프로그래매틱 겐슬러, sad 프로그래매틱 겐슬러. 이게 왜 sad, 이 프로그래매틱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는 건 아시겠죠? 이번에 법원에서 프로그래밍 또는 알고리즘 방식의 매매는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낸 거를 지금 풍자한 거죠. 풍자를 해서 NFT 마켓 조라에서 이걸 지금 오늘 24시간 동안 무료 NFT로 준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슬픈 프로그래매틱 겐슬러, 이런 참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제목을 참 어떻게 이렇게 뽑나 몰라요. 순식간에. 이거 좀 AI가 그린 그림 같기도 하고, 어쨌든 되게 슬픔에 젖은 프로그래밍화된 겐슬러의 모습, 참 처연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 파트 1 잠깐 정리를 하고, 저 잠깐 물 좀 마시고 다시 좀 이어갈게요.